당장은 이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많이 까다로워졌고 우리가 규제가 심해지고 있어요. 규제가 심해진다는 것은 첫째는 돈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다. 돈. 정부가 돈에 대해서 국민이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봐야 되고 그게 어떻게 우리 부동산 시장하고 연관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 우리 중개 일을 하는데 부동산 일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택과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주택과 관련돼 있는 그 분야에 우리들이 중개하면서 꼭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고객들한테 꼭 전달해야 될 내용 이런 걸 중심으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하는데 이게 보입니까? 자, 잘했습니다. 모두 거기에 뒤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이걸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조금 이게 분리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PPT 영상은 요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거기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국가는 국세청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재산을 소비하는 거. 소비하는 건 뭐야? 내가 어디 가서 술을 먹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아니면 어디 가서 옷을 샀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아니면은 빌딩을 사고 집을 샀습니다. 그 상과 동시에 전부 국세청에 전부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정보원에 전부 통과가 되는 접수가 돼서 데이터화시키고 있다. 데이터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뭘 어떻게 했습니다. 하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전부 이렇게 기록이 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빨간 거 빨간 거 뭐지? 현장 조사래.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은 등기하잖아요. 등기하면 바로 등록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보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등록하죠.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기 공무원들이 나와서 현장 조사해요. 전세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물건 얼마에 샀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된다. 그거를 전부 데이터하고 시킵니다. 그리고 소득은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끊고 아니면 부가가치 신고를 하죠. 그 다음에 원천임차도 지급하는데 우리가 국가는 우리 세금을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주는 데죠. 카드를 많이 쓰면은 연말소득 공개할 때 혜택을 주겠습니다. 현금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혜택을 주겠습니다. 전월세 해갖고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할인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는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거꾸로 보면은 그게 전부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원이 다 거기다가 이렇게 통계가 다 거기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요거를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PCI 시스템을 옛날부터 가동을 한 거예요. 옛날부터 가동을 해서 여기에 재산 증여 근거 이 사람이 10년 동안 재산이 어느 정도 쭉 이렇게 늘어났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비 지출이 얼마, 술은 얼마 먹고 현금융에서 얼마 쓰고 이와 같은 카드는 얼마 쓰고 하는 내용이 전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랬는데 이 사람은 소득은 얼마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재산은 3억이 늘어났는데 소비 지출은 카드 쓴 거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소득은 신고를 한 걸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억이라는 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3억의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3억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3억에 대해서 증여를 받았구나. 탈루 혐의가 있구나. 그래서 어디에? 통보와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를 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이렇게 소명 자료를 국세청에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은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데 우리 일상에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고액 현금 송금 인출하고 현금을 착보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여기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CTR 제도를 통해서 전부 금융정보원에다가 전부 데이터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하루에 똑같은 내용, 지점이고 본점 다 합쳐서 1,000만 원을 찾았거나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을 했거나 이와 같은 것을 전부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가면은 여러분들 1,000만 원 현금 찾은 거 어디 있으세요? 수가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전부 축적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식들한테 현금으로 주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꺼번에 뭉칫돈을 들어가면은 증여세로 건들 것 같으니까 조금씩 현금 뽑아서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맡겠다는 거예요. 맡겠다. 조금씩 자녀한테 증여해주는 것을 맡겠다 하는 것이 이 고액 현금 보고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세무조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한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 빚을 갚은 거, 그 다음에 증여 이와 같은 것을 확인을 해서 탈루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그럼 탈루할 때는 나이를 보는 거예요. 나이, 어린 나이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소득, 직업 이런 상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나이에 그런 직장에 다니면서 이 정도의 소득이 있었을 것인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10년 동안 이와 같은 데이터에서 계속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익과 지출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이제 국세청 같은 데서 통보가 되고 이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0년 동안 통장은 자 재산이 늘어났다. 그 다음 채무액 상환액이 있다. 아니면 소득 신고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전부 일정한 나이별로 증여 추정이라고 해서 증여 추정이라는 그 면제, 배제 그 항목을 둬서 이 나이에는 이 정도의 금액은 그래도 벌었을 것이다. 이 정도는 누구한테 받아도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통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금액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라도 넘게 되면은 이것은 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에 손님이 왔어.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애들한테 집을 하나 사주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물어보죠. 그분이 물어보죠. 증여세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답은 뭐예요? 1차 대답은 뭐죠? 뭘 해야 된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직업이 있습니까? 소득이 얼마입니까? 이걸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따져볼 때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가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대주가 있었어요. 세대주가 있어서 세대주가 아니면 부모하고 같이 살면 세대주는 금액이 높았죠. 옛날에 보통 보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 세대주가 아닐 때는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인데 세대주면은 2억이란 말이에요. 2억.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 세대 분리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세대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세대주가 되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자야금 출처 조사에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대면 5천, 1억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요거를 보면서 그러면은 요분이 나이가 30이다. 그러면 2억 2천만 원짜리 산다. 2억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1억 5천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증여 취정 배제가 되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셔야 된다.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 이 사람이 뭐 기타 다른 거를 산다. 뭐 자동차를 산다. 이렇게 했을 때는 5천만 원 배제가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원에다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검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는 부동산을 판다 그러면은 무조건 거의 금액이 6억은 이제 다 넘잖아요. 웬만하면 주택도 6억을 넘을 것이고 토지도 6억을 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계약서 쓰는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딱 봐서 시세보다 많이 들었다. 많이 썼어. 시세. 거기 보니까 연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가 시세가 5억인데 7억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다. 아니면 5억인데 3억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왜 이렇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억을 7억이나 3억으로 매매계약서를 서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산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추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추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100% 징여해줘요. 100% 증여세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100% 증여세를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입금과다. 차입금 금융기관에 5억짜리 집을 사면서 4억을 빌려서 사겠습니다. 4억을. 그러면은 4억을 아니면 다가구 주택을 사는데 거기에 5억짜리에 4억을 대출을 받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어떤 주택입니까? 세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죠. 세대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나중에 잘못됐을 때 최우선 면제라든가 이와 같이 소액 임차인들한테 보상해줄 부분도 있고 보증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이 은행에서 많이 해줬다는 것은 은행하고 대출하고 그 건물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짝짝꿍 했다는 거예요. 짝짝꿍은 뭐예요? 세입자들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해서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척한테 많이 받았다. 친척한테. 5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을 친척한테, A라는 친척한테, A라는 부모한테, A라는 동생한테, A라는 형한테 돈을 빌려서 집을 샀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거 명의신탁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추정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 위주 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작성하는 거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현금 1억 이렇게 쓴 사람들. 현금 1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집에다가 1억 갖다 놓고 삽니까? 1억 안 좋잖아요. 고작해야 몇백만 원 정도는 집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1억이라는 거금을 은행도 아니고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은 안 돼요. 그러면 이 현금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이것은 어딘 불로소득입니다. 아니면은 자금을 세탁한 거지. 아니면 어떤 뭐의 사건에 연관해서 이와 같은 자금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가장 1번이 현금난에는 거의 쓰지 않는 것이 기본.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대출 의심하는 것. 그 다음 가족 간에는 우리 중요치정이라든가 이와 같은 할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는 동거래는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은 합당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만 하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 진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하겠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와 세무조사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은 어디로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는 아까 한국 부동산원으로 간 거예요. 부동산원으로 가면은 거기에서 검증을 해서 뭔가 좀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어디로 통보를 하냐면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아까 수익과 지출 분석을 다시 또 돌려보고 그 사람의 10년 동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전부 한번 돌려봐서 이 사람은 분명 중요하다 라고 인식하면 바로 중요성을 때리는 것이고, 이건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명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온다. 그렇게 그 정도는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대상. 자, 여기 보면은 제주도는 우리 자금조달 계획서 보면 제주도는 6억 아닙니까? 6억. 토지도 6억,
이고 주택도 6억이고 그다음 신고 기한은 30일이고 신고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봐주시고 신고 방법 참고해서 봐주시고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는 3천만 거짓 신고하게 되면 3천만 원을 부과하게 되겠어요. 엄청난 큰 과태료입니다. 자 신고서 여러분 양식 참고해 봐주시고 자 작업 출처 조사 가능성 진단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징역 추정 배제 그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취득재산이 여기 보면은 자 30세 미만 같은 경우 5천, 기타 재산 취득할 때 5천, 채무상환 5천, 그 다음에 합쳐서 1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만약 이 사람이 3억을 아까처럼 5천만 원 주택은 5천만 원 배제인데 3억을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총 금액이 3억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여러분들이 자금 출처 조사를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여러분들이 좀 조사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기준보다 미달하고 그 다음에 기타도 미달하고 그 다음 채무상환도 미달하고 그 다음 총 한도도 미달했어요.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낮다는 거예요. 낮다. 그게 왜 낮다고 하는 거냐면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하면은 고자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 출처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주택은 그대로인데 기타 이 사람 자동차라든가 뭐 기타 이렇게 물건을 사면서 얼마 1억 5천 1억인데 5천만 원이 오바됐어. 나머지는 다 미달됐는데 이 사람도 항목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만 높아도 자금 출처 조사에서 여러분들이 조사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취득, 그 다음에 채무상환액, 증여가 여기 보면 자 재산을 이렇게 해서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러면은 그 증명해야 되는 금액은 증명해야 되는 건 10억 이하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80%만 소명하면 돼. 내가 10억이다 그러면은 8억 10억 중에 8억만 어떤 돈으로 내가 구입을 했습니다. 너한테 빌린 거 얼마, 그 다음에 부모한테 받은 거 얼마, 내가 예금 있는 거 얼마, 그 다음 주식 판 거 얼마, 아니면 다른 부동산 팔아서 내가 8억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증명을 안 해도 이거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10억이 넘었을 때는 기본이 2억이에요. 2억. 아까는 80%인데 이거는 10억이 넘었을 때 20억이 넘었을 때 2억이니까 얼마에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8억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18억에 대해서 당신 20억짜리 집을 사면서 20억짜리 땅을 사면서 얼마? 18억 돈을 어떻게 해서 모여서 샀습니까? 이렇게 입증하게끔 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의 증빙서를 보시고 그다음 아까 내용이 이와 같은 거 만일에 예를 들어 소명을 했는데 거기서 소명 안 된 부분 있죠. 소명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전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는 내용이 거기다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이용계획서 제출하는 것도 이제 의무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토지자금조달계획서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밴드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주택을 하고 있지만은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 토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밖에 지역이 해야 됩니다. 그 밖인데 위에 보면은 토지 거래 금액이 얼마 이상이에요? 6억이에요. 6억. 이 6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한 번 거래할 때 6억이에요. 한 번 거래할 때. 그런데 오늘 A라는 토지, B라는 토지, C라는 토지를 팔아서 합쳐서 6억이 됐다. 그러면 이건 다 오늘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억짜리 사고 내일 5억짜리 샀어. 이건 자금 출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분이 5억짜리를 사면서 부인 이름으로 3억, 나 이름으로 3억을 샀어. 6억이 안 됐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억은 그날에 해당 토지를 사면서 6억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기준이다. 지분일 때는 본인은 내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고, 만일 요 작업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10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20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7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일단 5억으로 딱 하나 사고 나중에 지나서 또 사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1년 안에 그 토지나, 자, 이번에 7억 가는 토지를 지분으로 70% 지분만 내서 샀어. 그죠? 5억이 샀어. 그리고 1년 지나 아니면 조금 지나서 2억 줘서 나머지를 인수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합쳐서 7억이 돼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된다는,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 만일 경우에 그 집을 사는데 옆에 토지가 있어요. 옆에 토지.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토지를 사면서 561번지, 563번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안 붙어 있네. 그리고 내가 붙어 있는 걸로 그 자료 나갔는데 붙어 있는 걸로 연결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561번지를 사고 그 다음에 563번지 인접된 토지를 샀을 때, 연결된 토지를 샀을 때 그때는 두 개로 같이 계산을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와 같이 나왔고 2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거예요. 자, 단독 거래할 때 남편이 6억짜리 샀어. 사면은 남편은 자금출처 조사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만약에 사면서 부인하고 사이좋게 3억 3억 나눴다라고 하면은 배상자가 안 되는 것이고, 자, 1년 후에 아니면은 이 땅을 산 이후에 붙었다거나 해서 했는데 그거다가 뭐 만들자 보니까 잘못 만들었네. 자, 단독 거래에서 남편 이름으로만 샀어. 6억에 5억, 11억이죠. 그러면 남편은 6억 될 때 했고 6억 될 때 한번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억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5억이 먼저 거꾸로 5억 샀고 그 다음에 6억이 샀으면 이 사람 11억인데 이 사람은 얼마 신고해야 됩니까? 나중에 얼마 내야 되죠? 11억 신고해야 돼요. 11억. 나중에는 합쳐서 하는데 두 개로. 자, 지분 거래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남편 3억, 부인 3억, 3억에서 합계가 남편은 6억이고 부인은 5억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남편은 6억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부인은 안 해도 된다.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사를 쓰는 거 참고 봐주시고, 내용도 봐주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사례가 한번 기록하는 거 한번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는데, 당신 돈이 얼마입니다. 돈. 자기 자금이 얼마냐. 그리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거 얼마냐. 그 다음에 상속 증여받은 것이 얼마냐. 그 다음 주식이나 채권 판 거 얼마냐. 그 다음에 이거 부동산 처분해서 갖고 있는 돈이 얼마냐. 토지보상금이 얼마냐. 이와 같은 자기 자금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부분, 대출받았는데 그 부동산을 대출받았느냐 다른 대출로 이것을 보존할 것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차입금을 빌리는데 이게 부모한테 빌린 거냐, 친구한테 빌린 거냐, 부부한테 빌리는 거냐, 이와 같은 것을 항목별로 이렇게 쓰게끔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있는 부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 기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심 쓰는 거다. 돈 이렇게 해서 탈세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현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있어서 쓸 수도 있지만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증여 부분 있죠. 증여 부분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은 누구 기준으로 5천만 원이에요? 누구 기준으로 5천만 원이에요? 부부. 자, 어머니한테도 5천만 원, 나한테도 5천만 원, 할아버지한테도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자, 나가 있어. 우리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 그러면 나 2억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요. 얼마 받는 거예요? 다 합쳐서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기준으로 해서 존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 할아버지가 5천만 원 나한테 주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5천만 원 줘서 1억이잖아요. 그럼 이 1억에 대해서는 징여세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중자 기준이다. 수중자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례를 그렇게 했고, 자, 가족 간의 차용증서. 자, 차용증서를 쓰는데 안 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답니다. 입증. 이 둘이가 부모 자식 간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준 거라도 안 준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담당자가 입증을 꼭 봐서 서류가 이상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이와 같은 것을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서를 쓰는데 차용증서는 반드시 써야 된다. 반드시 써야 되는데 언제 써야 되냐? 가능하면 차용증서 때는 이자를 주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자 없이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일정한 금액이 초과되게 되면 이자를 부과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차용증서의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 가장 실수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돈은 해서 이자는 매월 얼마씩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차용증서 내용에 보면은 언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없어. 언제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부모가 준 거나 마찬가지다. 갚을 생각 없고 받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봐버린다. 그래서 이자가 얼마냐, 어떻게 주느냐, 변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용증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조사가 나와서 그때 차용증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신하고 두 부자지간에 차용증서 거래가 언제 있었느냐 확정시킬 수 있는 것이 제도가 확정일자 제도예요. 확정일자 제도. 확정일자는 우리 주택 전입신고했을 때 그 확정일자 매매계약서 가서 받아놓은 확정일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둘이가 무슨 약속을 해서 오늘 약속한 날을 꼭 지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이거 해주십시오. 해주는 거단 말이야. 확정일자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 제도예요. 그러면은 차용증서 썼어. 우리 차용증서 오늘 썼습니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가서 이 확정일자를 해주십시오 해갖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들지만은 우리가 뭐 법원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무실 공중사무실에 가서 공중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해야 되고, 부모가 돈을 빌려준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득에 부모가 돈이 많아. 세금도 많이 내고 돈이 많다. 그러면 자식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주려고 했구나. 돈 많으니까 자식한테 조금씩 주려고 했구나. 그러면 또 자식이 돈 많아. 자식이 돈 많아도 이거 돈 많았는데 부모한테 돈을 빌린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이 돈을 잘 벌어. 10억, 20억 재산도 많아.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서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부모한테 1억을 빌려, 2억을 빌려, 3억을 빌려.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이것도 돈을 몰래 주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차용증을 잘못 쓰면은 입증하시오 하게 되면은 그 날짜 가서 차용증을 쓰려고 하면은 늦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용증 양식은 제가 대충 만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될 거고, 여기 보면 이자는 자, 증여세법하고 상속세 그 시행 규칙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 법 규칙에 보면은 부자지간에 이 세금 이자는 4.6%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은행 금리가 3%, 3% 정도 저러잖아요. 이자는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 4.6%라는 건 옛날에 이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4.6%인데 그거를 다 받으려면은 뭐하니까
1,000만 원만큼은 4.6%를 한 것이 1,000만 원까지는 면제 안 해도 증여치정 배제를 시켜주겠다 이런 거예요. 안 해도 배제시켜준다는 거예요. 배제시켜준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거를 1,000만 원 나누기 4.6%를 하니까 2억 1,700 얼마 쪽 나온다. 그러니까 2억 1,700만 원까지는 부모한테 돈 빌릴 때 뭘 안 줘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상만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 이상만 주면 되고, 자, 이 부모한테 돈을 빌렸을 때 좋은 점이 있죠. 좋은 점. 실질적으로 좋은 점. 어떤 점이 됐어요? 어떤 점이에요? 주게 되면 뭐 세금을 물어야 안 물어요? 증여세 물어야 주겠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한테 2억 1,700만 원 3억을 갖고 와서 부모한테 매일매일 뭐를 주는 거야? 용돈을 주는 거야. 이자를 준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받는 거예요? 부모가 받는 거예요? 부모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용증을 써서 부모한테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증여세를 무는 것보다는 더 좋다.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보셔요. 그리고 돈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이자가 붙게 되면 세금 물어야 안 물어요? 소득세 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용해서 빌려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은 물어야 안 물어요? 안 문다. 그래서 차용증을 활용을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부동산을 이렇게 살 때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이렇게 고객들을 안내하고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한다 그러면은 거래도 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우리 민법을 보면은 실패한 교육할 때도 했지만 민법은 뭐예요? 민법.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어떤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 동등한 위치에서 권리 의무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동등한 위치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자, 당신이 물건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빌려줄 테니까 당신이 사용 수익을 하시오. 거기에 들어가서 쓰고 생활을 하십시오. 그 대신에 사용 수익하는 대가를 반드시 뭘로? 대가를 주십시오. 대가. 대가가 없으면 뭐예요? 임대차입니까 아닙니까? 대가가 없으면 임대차가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대가는 금전일 필요는 없고 쌀로 갖다 줘도 되고, 쌀로 갖다 줘도 돼요. 물건으로 갖다 줘도 되는데 대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이면은 만일에 그 집주인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집을 빌려줬다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들한테 이 집을 옮겨버렸어. 물려줬어. 증여를 해줬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아니면 국가가 개발하면서 수용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채권. 나하고 둘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넘겨받는 내 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산 매수인이라든가 땅을 수용한 그 사업자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 나가시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시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다. 보증금 못 받아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약자인 임차인들이 편에서 우리가 물권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집을 팔아도 살 수 있게끔, 집을 팔아도 약정 기간 동안 살 수 있게끔도 하고, 그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손해보지 않고 다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것을 물건 갖고 있는 소유권자와 그거를 취득한 권리가 있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동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 보면은 보호법이 이미 강행 규정입니다. 이 법에 약정에 위반된 것은 전부 무효라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무효. 그 무효라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문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만 무효인데, 임차인이
임차인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냐 불리한 것은 임차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판단.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계약서 쓸 때 약정, 특약을 잘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특약은 서로가 약속한 내용대로 쭉 적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행만 딱 하면 되는데 그 중에 강행 규정 하나가 뭐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규정에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만 빼고는 나머지는 둘이가 약정한 대로 계약서에 적은 대로 이행을 하고 계약서에 다 못 적으니까 그 못 적은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민법에 따르고 아니면 관례에 따릅니다. 이거 밑에다가 쭉 이렇게 적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건물이 판단 기준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우리 그 대상 건물인가를 보는 겁니다. 사회통념상, 사회통념상. 우리가 사회통념상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이다. 그 중에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건물이 종류,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 종류, 아파트나 단독이나 다락방이나 옥탑이나 뭐 밑에 지하에 뭐야? 지하에 있는 뭐지? 대피소나 상관없이 구조, 그다음에 본 건물인지 부속 건물인지 상관없이 한목적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해서 주거용 건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는 하지 공부상 용도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판단 기준에 세 가지가 키포인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주된 용도가 주거용. 자,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겸용하는 주택인 경우에 주거 부분을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비주거용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걸 전부 주거용으로 본다. 자, 전부 중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 그 중에 일부만 비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일정 면적. 자, 원래는 겸용주택 할 때는 2분의 1 이상, 세법에서도 우리가 뭐 확인 설명을 쓸 때도, 계약서를 쓸 때도, 취득세 이와 같은 거 할 때도 그 건물의 면적이 몇 분의 몇이냐, 2분의 반이 넘느냐, 반이 안 되느냐, 같으냐에 따라서 이게 세금 부과하는 것도 틀리지만은 여기서는 2분의 1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은 전부 일정 면적 이상이면은 주거로 보겠다. 또 하나는 유일한 수단. 자, 비닐하우스가 있어. 비닐하우스에 그 사람이 가서 살고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일한 공간 밑에 대피소가 있어. 대피소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가족들하고 계속 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하는데 뭐 생활하느냐면 주거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주거 수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전부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실제 쓰면은 전부 공장 건물이든 뭐든지 간에 주거용이면 전부 주거용으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겸용주택이 있어. 겸용이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비주택으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점포를 쓰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주거용으로 부르고 주거용. 근데 원래 공부에는 비주택이야. 비주택. 1, 2, 3층 전부 상가고 지하의 일부만 뭐 주택으로 뭐 뭘로 쓰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부만 전부 주택이 나머지는 점포인데 거기서 일부만 주택으로 썼을 때는 이거는 주택 우리 보호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하는 얘기고, 비주택 건물 보겠습니다. 비주택 건물. 자,
주택이 아니야. 주택이 아니야. 주택이 아닌데 공장인데 창고인데 처음에 갈 때는 처음에 여기 가보니까 체결 당시에 주거용으로 변경했을 때는 적용을 해주는데 체결 당시에 주거용이 아니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공장으로 쓰다가 주거용으로 바꿨어. 주거용으로 바꿨을 때는 원칙은 주택임대차 보험을 못 받지만은 누가 동의를 해주면은 임대인이 좋습니다. 창고지만은 공장이지만은 당신이 주거로 쓴다고 했으니까 제가 주거로 쓰는 거에 동의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쓰게 동의를 동의를 하는 그 시점부터 주택으로 이렇게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할 때, 창고를 할 때, 중개를 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창고를 쓰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창고에다가 뭐를 해서 커피숍도 만들고, 아니면은 뭐 거기다 방 하나 만들어서 꾸며서 살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을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했을 때 이 사람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얼마를 내는데 창고를 빌어서 돌창고를 빌어서 살고 싶다 해서 살았는데 주거로 쓸 것이냐, 판매점으로 쓸 것이냐, 커피점으로 쓸 것이냐, 이와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로 쓴다 그러면은 동의를 받으셔야 뭐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부에서 보증금, 여러분들 대항력권을 갖추면은 보증금 보호를 받습니다라고 안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택 부여 시점은 언제냐? 주택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라는 얘기예요? 계약서, 임대계약서 딱 쓸 때 이게 주거로 쓰고 있는 건물인지 비주거로 쓰고 있는 건물인지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계약 당시에 비주거용이었으나 나중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주거용으로 바꿨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또 드리겠습니다. 자,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아까 그림 봤죠. 주거용인데 주거용 주택의 일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전세도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공부할 때 하셨지만 미등기지만은 거기에 보증금, 전세금은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에 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전세하면은 전세하게 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미등기, 등기 안 하잖아요. 그 같은 미등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임차 보증금과 같이 취급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범위, 등기된 건물, 그 다음에 미등기된 건물도 해당이 되고 무허가 건물도 되고 불법 건축물도 된다. 불법 건축물. 자, 가보니까 1층에 필로티 구조가 있는데 뭐 거기에 방을 꾸려서 했다든가 옥탑방을 만들어서 쓴다든가 지하에 주차장에 방을 꾸며서 쓴다든가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도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단속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해관계금도 부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를 할 때 불법 건축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니까 여기 임차해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자, 가건물도 되는 거고 비닐하우스도 이게 판례에서 나온 거예요. 비닐하우스도 거주자도 적용이 할 수 있다. 이 판례를 한번 읽어보면은 전입신고자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판례가 뭐냐면은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 30일 이상 나게 거기 거주를 하고 있어. 그래서 동사무소에 나 이 비닐하우스에 사람 수다 해서 전입신고를 가니까 그 직원은 뭐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다는 거야.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고려해도 전입신고는 받아줘야 된다. 왜? 전입신고가 돼야 대항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하나는 주택에 인도하고 하나는 뭐예요? 주민등록이잖아요. 주민등록은 뭐예요? 전입이야. 전입을 본다. 그러면 전입해서 대항력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전입신고를 안 받아주면 이 사람 불쌍한 사람 안 됩니다. 급한 게 급한. 그래서 주택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공고상 근린생활이나 주거와 개척교에 쓰는 거. 아까 밑에 전 건물이 전부 뭘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가라든가 1, 2, 3층 전부 이런 점포를 쓰고 있는데 지하에다가 가족들이 살고 있어. 가족들이 살면서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 그렇지만은 그 주거로 사용하는 그 면적은 그 예배당으로 쓰는 면적보다 적지만은 가족이 유일한 수단이에요. 유일한 주거 수단.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주택이다. 이렇게 판례가 이제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점포 및 여관. 자, 점포 및 여관. 우리 여관은 일시적인 거죠. 여관. 그렇죠. 여관은 일시적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 여관이 숙박업이 몇 개요? 제주도 숙박업이 몇 개입니까? 만 몇천 개 되죠. 그러면은 숙박업 여관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를 주냐면은 월세를 주는 거예요. 월세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투숙객한테 주는 거예요? 일반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룸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일반 여관이라고 하는 일반 호텔, 일반 호텔을 일반인들한테 숙소로 빌려준단 말이에요. 숙소로. 그러면 숙소로 빌려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관에서 잠만 자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싱크대도 갖춰놓고 뭐가 갖춰놓고 이렇게 집처럼 꾸며서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걸 주거로 봅니다. 그 얘기고 그냥 일시적으로 와서 숙박하기 위해서 출장에 와서 여행 와서 쉬고 가는 그와 같은 여관에서 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은 주택법상 보호를 못 받지만 내가 거기에 주거용으로 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와 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사는 것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얘기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과 쭉 나오는 건데 공부에 되어 있는 것만 등록이 되고 등기가 되고 한 건축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집 같은 게 등기 등록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은 만약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무허가 건축물, 미등기 건물, 그다음에 미등록 건물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시골에 있는 주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못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보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여관 아까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된 후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자, 한번 읽어보자. 주거용 건물이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은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주거용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 관청이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등본상 건물 내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이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건물이 다른 걸로 썼어. 주거가 아니고 다른 건물로 쓰던 건물에 근저당이 들어와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 근저당 설정된 그 건물에 들어간 우리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면제 요건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